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부터 저희 독학사 2단계 회계 원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장의 회계 기초부터 저희가 진도를 나가긴 할 건데 회계 기초 부분에는 좀 회계학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도 이론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1장에 집중되다 보니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데 강의 듣다가 회계가 이렇게 지루한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계가 지루한 게 아니고요. 저희 1장이 조금 지루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저희가 범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장을 안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배속. 저희 강의를 2배속 정도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회계 기초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회계의부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셔서 자, 회계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래요. 자, 그럼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의사결정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회계, 또 회계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 이용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양한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저희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냐 아니면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냐.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다.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안과 밖의 차이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경영진이라든지 종업원, 우리 회사 사람들 생각하시고요.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들이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저희 재무회계 또는 회계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뭐 관리회계,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주주라고 하면 내가 저 회사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채권자다. 내가 금융기관인데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을 할 거래요. 근데 사실 회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성과를 제공을 할 겁니다. 재무 상태라고 하면 회사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죠? 그 회사의 부채, 빚이 얼마나 있느냐, 그 회사의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재무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영성과라고 하면 그 회사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수익이 얼마 발생을 했느냐,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 이게 경영 성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재무 상태, 경영 성과만 제공할 수 있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화폐 단위로 제공을 하겠죠. 화폐 단위로. 원 단위겠죠. 재산이 몇억 원 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다. 제공을 할 때 화폐 단위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회계의에서 첫 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폐 단위로 인식 측정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줄에 회계에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연결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 이용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정보 이용자가 크게 외부냐 내부냐 이렇게만 구분을 해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봤더니 경영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이라고 하면 회사 내부 이해관계자겠죠. 경영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경영진.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투자자, 주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종업원, 대여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경영진부터 잠깐 보시면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이용자이면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일단 재무제표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저희 쉽게 생각하셔서요. 재무제표 뒤에 나와요. 재무제표는 회계보고서다 이 정도로. 회계보고서를 저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계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물론 그 회계 담당자가 작성을 하겠지만 저희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겠죠. 그래서 경영진은 이 회계보고서, 재무제표의 이용자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 건지 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이런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투자자는 주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투자자. 쉽게 생각하셔서 주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주들이 뭐죠?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에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차익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주들이 내가 저 회사 주식을 살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투자자, 양가로 이번에 투자자에서 두 번째 줄에 자, 그들은 매수, 보유,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뭐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도요. 회사 정보에 관심이 많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목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이제 그 정규적으로 계약한 그런 인센티브 말고요. 회사 실적이 너무 좋다. 거기에 몇 % 이렇게 상여로 지급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실적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종업원도 관심이 많겠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기왕이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게 좋지 막 매출이 안 좋고 막 그 수익이 악화되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도 교재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끝에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종업원의 고용 안정,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대여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내가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건데 그럼 빌려줬을 때 쟤네가 이자를 제대로 줄지 아니면 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대여자 보시면 대여자는 대여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기일에 적절히 지급되는지를 뭐 결정하는데 그런 재무제표가 도움이 된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공급자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공급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 거래처가 우리 회사와 계속 같이 일을 하려면 우리 회사 실적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6번에 고객. 고객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했대요. 그럼 AS 같은 거. 그죠? 나중에 사후 관리나 아니면 제가 산 물건에 대해서 그 회사가 안 좋은 평이 난다고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우리 회사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7번에 뭐 정부와 유관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쉽게 생각해서 세무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걷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 이익의 몇 %를 세금으로 물리기 때문에 세무서도 관심이 많죠. 저 회사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8번에 뭐 일반 대중 나와 있는데 뭐 일반 대중들도 우리 회사 정보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회사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그죠? 그 회사 주식을 살지 말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 재무제표, 이건 뭐 회계의 목적과 거의 같죠. 아까 재무제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회계보고서죠. 재무제표가 회계보고서인데 교재 첫 번째 줄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재무제표의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틀은 재무회계 개념체계라 하며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정확히 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체계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성인 증인이 재무보고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어떤 기준 틀이 있을 거고요. 그게 재무회계 개념체계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회계 보고서를 외부에다 작성을 해서 외부에 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저 회사의 회계 보고서,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일까,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물론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봤다. 유용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회계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이 질적 특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회사의 회계 정보는 유용하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 그럼 그 회사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교재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해가능성부터 나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회계정보, 재무제표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 가능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회계 정보는 간결하고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어떤 회계 정보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거는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 가능성을 충족시킬 때 한 가지 더 요건이 뭐냐면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봤을 때 이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회계를 배우지 않고 회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까지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이해 가능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 적합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목적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계 정보가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목적 적합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 적합성에 하부 속성이 있습니다. 하부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 그다음에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가 되려면 예측 역할, 확인 역할을 충족시켜야 되고 중요성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신뢰성이라는 게 나와서 저희가 암기를 하셔야 될 게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그다음에 신뢰성의 하부 속성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앞자를 따서 기억을 하시던지 예확중 좀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앞자리를 따시던지 어떻게 하셔든지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회계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인 역할이라고 하면 피드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럴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투자였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 확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교재로 와서 동그라미 1번에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목적 적합한 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을 제고시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역할. 그 다음에 과거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인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요.
제가 한번 예측한 걸 가지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가능해야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성 바로 보시죠. 자, 회계 정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그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중요한 정보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는 정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나와 있죠. 신뢰성. 자, 신뢰성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회계 정보가 신뢰할 만한 해야지 그게 유용한 정보이다. 그래서 신뢰성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좀 많아요. 5가지거든요. 얘를 그냥 쭉 쓴다고 하면 첫 번째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이 뭐예요?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나타낼 때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게 충실한 표현. 그다음에 두 번째,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립성이라고 해서 중립성. 회계 정보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립성에 동그라미 3번 중립성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줄에 편의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작성한 회계 정보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야 유용한 정보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중성. 신중성 교재로 오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자는 수치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경제적 내용 연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저희가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수많은 추정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딱 그저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한 것도 있지만 회계 담당자들이 뭔가 추정을 해서 숫자를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추정치들이 들어갔을 때 신중하게 추정을 해라. 그게 신중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 완전성. 자, 재무제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원가 범위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완전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3가지, 신뢰성의 하부 속성 5가지인데 제일 좋은 건 양쪽을 다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양쪽 다 암기하기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한쪽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중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속성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적 특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교 가능성. 말 그대로 회계 정보가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게 비교 가능성인데 비교 가능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도 첫 번째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기간별로도 비교 가능해야 되고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한 정보여야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면 동일한 회사예요. 동일한 회사인데 작년도 거랑 올해 거를 비교 가능해야 되죠. 어떤 회계 정보를 봤을 때 작년치랑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똑같은 업종,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규모를 가진 회사가 A 회사, B 회사가 있으면 A하고 B는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그럼 기간별은 A 회사를 가지고 작년 거, 그죠? 올해 분과 그다음에 작년 거 이렇게 비교 가능한 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
회사 간의 비교 가능한 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맨 밑에 뭐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에서 적시성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의 적시성을 전제로 한다. 적시성이란 의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있는데 자, 적시성 얘기를 하다가 보시면 적시성이죠. 제가 A라는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10,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럼 결국 이게 이 10,000원은 취득가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10일, 30일을 됐더니 얘를 얼마에 주고 살 수 있냐면 12,000원에 살 수가 있대요. 이거를 시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는 저희가 10,000원을 주고 샀죠. 10,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계속 10,000원으로 표시한다. 그럼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사게 되면 12,000원을 줘야 하니까 우리가 시가대로 표시했다. 그 현재 시세를 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시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목적 적합한 시가로 가자니 옛날 금액을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돼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게 옛날 가격대로 가자니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적시성 얘기 나오면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에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로 오시면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은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정 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원가보다 커야 된다.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사들한테 뭐 재무제표 의뢰를 하거나 컨설팅을 요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원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경력직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새로 채용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 부분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원가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작성을 해서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를 했다. 근데 그다지 그 공시한 걸로 인해서 효익이 떨어진다.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질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계보고서를 잘 만드는 건 좋지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그 회계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출된 원가가 효익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익과 뭐 원가 간의 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3절에 지금 재무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보고라고 하면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것, 그게 재무보고예요. 우리 회사 회계보고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알리는 게 재무보고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기업 외부와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저희는 재무보고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계 정보를 공시를 할 때 어떤 통일화된 회계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고 그게 그 뒤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얘기예요.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냥 회계기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는 지금 딱 5가지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겠죠?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면 자,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 5가지가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 회계 보고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이 5가지는 작성을 해서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회계 보고서들은 제가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산표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합계 뭐 잔액 시산표다. 시산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회계 보고서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긴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외부에 공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 5가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앞으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부분을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배우시게 될 건데 어쨌든 5가지가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연계성과 보완 요소에서 연계성 나와 있는데 이 연계성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요. 저희 회사가 이익이 확정이 되면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확정을 해요. 그 이익이 확정이 되면 요거를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로 쌓아놓는 걸 유보라고 하거든요. 유보를 하게 될 겁니다. 요 유보한 것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흐름만 아시면 돼요. 처분 계산서에서 요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유보가 회사 내부에 쌓여 있는 거죠. 요게 어디로 갈 거냐면 저희 재무상태표로 가거든요.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갈 건데 결국 재무제표의 연계성이라고 하면 각각의 재무제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작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 것이 작성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의 연계성에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재무제표는 상이한 성격의 재무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고서는 일정한 재무 항목의 연결고리로 서로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회계의 기초 시점, 기말 시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익이 결정이 되고 배당 상여, 유보를 해서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나와 있어요. 1월 1일을 기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간을 1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할 필요가 없고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3월 1일부터 뭐 2월 28일까지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1년이라고 하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1년으로 칠 겁니다. 그럼 1월 1일을 저희 이제 기초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12월 31일을 뭐 결산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고 기간 말일이다. 또는 재무상태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연도중을 기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올해를 단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기본적인 용어인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내년을 차기, 그다음에 작년을 전기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제 저희 교재에 기초란 의미가 나와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기초라고 하면 1월 1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월 1일 현재 뭐 회사의 자본과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이 있을 때 자본이 10,000원에서 뭐 20,000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요 증가된 게 왜 증가됐느냐? 요 안에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회사가 장사해서 뭐 이익 때문에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이 결국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재무제표의 보완 요소에서요. 재무제표는 저희 화폐 가치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것을 양적 정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재무제표에서는 양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화폐 가치로 표시된 내용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매출액이 뭐 10억이다. 그럼 사실 그 매출액 10억 안에 구구절절 사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연을 표시하기 위한 게 주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자,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질적 정보를 주석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한다. 주석이 뭐죠? 주석. 주석 그냥 책 읽을 때 여기 이렇게 각주 1 해서요. 각주 1번 막 쭉 설명 나오죠? 이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도 만약에 수익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 수익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주석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주석도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제표는 양적 정보만 제공을 하지만 주석을 통해서 질적 정보도 제공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재무 상태표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 기초적인 이론 그저 부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어떤 게 재무상태표고 어떤 게 손익계산서인지 조금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거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